불의 환, 밥상을 차리는 여인, 김채원. 언젠가 당신은 제게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을 한번 써보라고 말하셨습니다. 글이라고는 편지와 일기 정도밖에 써보지 못한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저는 감정의 훈련도 또한 그 감정을 끌어내어 표현하는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때부터 쭉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에 대해서 분명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그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어떤 매혹을 느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말에서 스스로를 여자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껏 43살이라는 나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여자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여자의 흉내만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그것일 뿐입니다. 다른 여자들도 그런지 어쩐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단지 멸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떨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확연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와 할머니, 이분들은 내가 실제 보았던 인물들이고 말로만 들었던 증조 할머니,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선조의 여자들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 인맥을 통해 면면이 흐르는 여자로서의 숙명 같은 것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과 만났다는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끌어내야 할지 잘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몹시 흥분된 상태이고 되도록 내일 새벽까지 이 글을 마쳐보겠다는 각오하에 펜을 들었으므로 나오는 대로 두서없이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왜 응어리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와서 세상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닫고 보면 세상사가 모두 손바닥 안에 있다는 그 말에 수긍하고 공감하면서도 왜 마음은 이렇게 늘 괴로운 것일까요? 베토벤의 9번 심포니를 듣고 사람의 감정의 폭이 어쩌면 저렇게도 무한한 것일까 깊은 공감으로 엎드려 온 적이 있습니다만 천둥과 번개, 바다와 시냇물, 들판, 꽃밭, 비, 눈 등은 우리의 감정이 형상화된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 자연을 닮아 우리의 감정이 형성된 것일까요? 어머니와 저의 손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실제 두 손을 맞대어 본 적은 없지만 마주하면 오른손과 왼손이 만난 듯 아마 꼭 맞을 것입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손금일 것입니다. 어머니와 저의 운명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똑같은 손금이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역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와 딸의 운명은 한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딸은 대개 어머니와 운명을 닮는다고 말하던가요? 제가 가장 어머니와 운명적임을 느끼는 것은
밥상에서부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집 김장을 가져다 먹어본 사람은 이 서울 장안에서 이처럼 맛있는 김치는 먹어본 일이 없다고 했지.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자랑 삼아 기쁨 삼아 추억거리로 하십니다. 혹은 우리 집 된장찌개를 먹어본 사람은 모두들 정말 맛있다고 했으니까 서민 음식을 만드는 데는 최고라고들 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은근히 반감이 솟아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된장찌개는 어린 시절 바로 제가 먹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잠깐 김장김치 얘기를 할까요? 아파트에서 겨울 동안 먹을 것을 10포기 정도 담그는 요즘에 그 시절을 떠올리니 그 일은 정말 신선한 감회가 있습니다. 배추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잎의 두께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았지요. 잎 자체에 달고 구수한 맛을 풍기고 있는 배추를 어머니는 잘 골라내셨습니다. 큰 포기는 4쪽으로, 작은 것은 2쪽으로 마당에서 쪼개었습니다. 배추를 쪼개면 그 속에 고실고실한 연한 노랑과 연두색의 작은 잎들이 나타나지요. 그 부분은 따로 소금에 절여 양념을 속에 싸서 먹지요. 다 쪼갠 배추를 소금에 절여 놓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김장을 시작합니다. 김치와 동치미는 어린 우리 입에도 이상하게 시원하면서 맛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중 아버지가 우리 집에 얼굴을 보인 적은 없는데 아버지는 작은 어머니를 얻어 생활하셨고 동생이 태어나던 해 객지에서 병사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집에는 화투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원은 대개 2사람이나 3사람, 섰다가 아닌 미나트로서 작은 푼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판이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투를 짝짝짝 다듬어 치다가 늦은 저녁때가 되면 다락문을 열고 부엌에서 떨고 있는 동생과 내게 소리치셨습니다. 예, 가혜야, 왜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 있잖니? 거기다 된장을 한 숟가락 떠다가 더 풀고 두부 한 모 썰어 놓고 마늘 다져 놓고 보글보글 끓여라. 그리고 멸우치도 좀 집어넣어라. 그래서 밥하고 상을 차려서 좀 가지고 들어와라. 응? 김치는 새 것을 썰어라. 부뚜막에서 졸듯이 쪼그리고 앉아 연탄 냄새를 맡고 있던 동생과 나는 비로소 부스스 몸을 일으켜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막 숟가락과 양재기를 하나 가지고 된장을 풀어 어두워진 장독대로 더듬어 갑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엌에다 대고 소리치는 교사까지 지낸 어머니의 교양에 대한 반감이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항상 음식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즉, 된장찌개의 가장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에 파를 썰어 넣는 일이 대개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음식에서 항상 그 파와 같은 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랑을 제가 시큰둥하게 넘기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뿐더러 어머니의 음식이 서로 맛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우리에게 먹게끔 해주었던 그런 따뜻한 밥상은 아니었다는 인상 때문입니다. 누구나 늘 따뜻한 손길 같은 것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누구나 다 바로 그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하고 있는 여인, 조용히 묵묵히 끝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여인, 아플 때 와서 손을 얹어주고 물을 떠다 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밀물처럼 닥쳐오는 세 끼의 밥을 따듯이 먹게끔 차려주는 여인이 비치어 옵니다. 어린 시절 기억에 떠오르는 할머니가 그랬으므로 실지 제가 본 생생한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듭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런 여인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부엌과 밥상에 친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것을 가히 손금 어머니와 저의 운명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나이 그때 32, 화장을 하기 위해 거울 앞에 다가앉으면 가장 젊은 젊음이 은은히 울려 퍼지는 때, 그런 나이에 저는 결혼생활 6년 만에 구겨진 버선처럼 되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큰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결혼 예물 때문이려니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가지고 가지 않았으며 장롱은커녕 이불조차 변변히 해오지 않은 제게 친척들은 따가운 눈총을 주었습니다. 무엇인지 수군수군 대다가 제가 방에 들어가면 방 안 가득히 모여 앉았던 친척들은 말을 뚝 끊었습니다. 이제까지 길러준 부모에게 그것마저 어떻게 해받아 가는가. 둘이 힘을 합하여 앞날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대신 나 역시 남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지 않았는가. 오로지 내 뜻은 자신들의 힘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것 뿐이다. 이런 말들이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중 바닷가의 횟집에 앉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수평선이 퍼렇게 일어서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물새 우는 소리가 들렸던가.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살고 싶다고 저는 말했지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가 지금 생각하면 의아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저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다던가 그런 류의 말을 했을 법한데 어린 시절부터 막 숟가락을 가지고 된장을 들어 어둠 속 장독대를 다니던 여자이다. 그때부터 쭉 밥 짓고 반찬하는 일들이 훈련되어 있다. 어머니의 말대로 격식 있는 음식은 못한다 해도 밥 지을 줄도 김치 담을 줄도 모르는 여자는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이렇게 숨쉬기마저 곤란한가? 저는 오로지 살림과 싸우기에만 분투했지요. 이 괴물 같은 살림아,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들러붙으며 저는 애꿎은 살림 쪽을 원망했습니다. 생일이나 환갑잔치 등으로 하여 친척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그는 항상 눈을 셀쭉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스스로 창피해지고 자존심이 상하여 잊고 있던 결혼 당시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가 봅니다. 셀쭉하게 내려앉은
그의 눈꼬리를 보며 저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썰렁해져서 버스 손잡이를 잡은 채 울음을 삼키는 시선을 창 밖으로 돌리곤 하였습니다. 제게 돌아올 용기를 직접적으로 부어준 것은 눈입니다. 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때에 저는 현관 가득히 벗겨져 있는 문상객들의 구두를 차례로 정돈해 놓고 있었습니다. 추운 엄동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그 사이로 눈은 내려오기에 고심하면서 비집을 틈이 없는 공간 속으로 새까맣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검은 치마 저고리에 상복을 입고 구두 정리를 하던 그대로 허리를 굽힌 채 잠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갈아 신지 못한 버선은 부엌 바닥에서 찐득한 때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시댁으로 올 때 갈아 신을 버선을 가져오지 않은 탓이지요. 제 인생이 바로 이 버선 바닥처럼 더럽게 구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차에 실려 장지로 가던 날도 눈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른 집 어머니처럼 내게 그렇게 잘 해보내지 못한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요. 그렇지 않았다면 일평생 모르고 살 뻔하지 않았어요? 일평생 남편을 제 일인 줄만 알고 제 일 위에다 올려놓고 그런 밑바닥에 깔린 감정을 볼 수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속속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게 무사한 결혼 생활보다 훨씬 다행스러워요. 이 말을 하고 난 직후에 그 자유스러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듯하던 순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돌아오고 말았으며 그는 회사에서 파견되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겉으로는 남편의 파견이 구실이 되어 주었으나 실은 저는 돌아온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것, 딸이 어머니 운명을 담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것, 다시 말해 그것은 운명의 손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려두었듯, 즉 어머니가 남편을 섬기며 사는 여자이지 못했듯 저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사우디에서 몇 통인가에 엽서 햇빛이 너무 살인적이어서 옆 건물에 잠시 갈 때 신문지를 머리에 펼치고 뛰노라면 우박 쏟아지듯 햇빛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보내기도 했으며 그곳에서의 임기를 마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재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인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운명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저의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음식이 마음에 맞지 않아 화를 내고 친척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눈을 셀쭉하게 내리떠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것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저 자신을 밥상을 깨트린다고 생각하려 드는 것일까요? 어머니와 살면서 저녁밥을 짓는 시간을 가장 아늑하고 보람되게 느끼면서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장에서 파를 한 단 사올 때 이런 아늑함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조바심 섞인 의구심마저 품으면서 말입니다. 집의 불빛이 창으로 보이면
저는 숨을 멈추듯 걸음을 멈추고 하는 감회와 함께 다른 인생을 찾아 남의 인생을 살아주기 위해 어디 멀리까지 헤매다가 이제 제 운명 속으로 돌아온 안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시집가기 전에 쓰던 장롱과 거울, 조그만 책상 같은 것들이 그대로 놓여있는 내 방에 누워있으면 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제 어린 시절에 뿌리를 내린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정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주의 질서, 그 안에 인간 개개인이 타고난 시간과 공간이 만난 어떤 한 점, 이것이 운명의 사슬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제 운명은 과연 어떤 것이며 거기서 해방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정녕 나보다 멀리 갈 수 없으며 나보다 더 창조적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제가 돌아온 후로도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갓 30을 넘기고 돌아온 저는 어느덧 노모와 단둘이 사는 아늑함에 젖어있는 중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헐벗지 않아도 될 집이 있고 그리고 절약해 가며 생활을 해 나갈 만한 돈이 있어 집과 시장만을 왔다 갔다 하며 그 누구의 간섭을 받거나 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기쁨이 큽니다. 알찌개를 한다던가 생선을 구워 남기지 않고 알뜰히 상위의 것들을 비워나가며 텔레비전을 즐기는 저녁 시간의 안락함은 실로 이제까지 어머니와 제 인생의 어느 부분보다 빼어나게 즐거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안락함 속에서도 왠지 모를 갈증을 솔직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따금 어머니에게 울면서 달려들기도 또 무언지 모를 불만을 한숨 섞어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다른 아무런 생활도 없이 오로지 이 실내의 아늑함에만 젖어 방석 커버를 만든다, 스웨터를 떠본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보며 지내는 그 무렵부터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바깥 출입을 전혀 못하고 있었으므로 어머니와 제가 때로 외식을 하고 영화라도 구경하고 들어오는 작은 기쁨마저 생활에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감자를 벗긴 후 볶음을 하려고 보니 면실류가 떨어져 있기에 손지갑을 챙겨 들고 동네 슈퍼마켓으로 향했지요. 현관문을 닫는데 어머니가 무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왠지 심사가 사나워져서 못 들은 채 쾅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어둠 속에 서 있는 당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당신이 저희 상상의 산물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당신의 출연은 의외였으면서도 또한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길을 물었지요. 당신의 부름에 잠시 멈추는 순간 길에는 아무도 없고 당신과 저 둘만 있었습니다. 길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멀어져 간 것입니다. 당신은 물론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묵고 있는 집,
당신의 옛 집을 충분히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담 밖에 서서 그 집을 넘겨다 보았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뒷꼭지에 미련을 남긴 채 몸을 돌렸습니다. 이상한 끌림, 이대로 돌아서고 싶지 않은 한마디 얘기라도 건네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이끌고 슈퍼마켓을 향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몇 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다가 그 골목에서 나서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조금 전 당신이 길을 묻던 그 지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지요. 당신은 미처 하지 못했던 인사를 제게 하였지요. 그리고 덧붙여 물었습니다. 그곳이 자신이 찾는 집인 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가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수학의 공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과 제가 만났던 일, 그리고 그 후에도 공중으로 떠도는 전자파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수치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걸로 생각됩니다. 당신과 처음 만난 3일 후 다시 그 장소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전자파와도 같은 수치의 공식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어요. 저는 매일 저녁녘 어스름이 내릴 무렵 손지갑을 챙겨들고 동네 시장이나 슈퍼마켓에 서서 저녁 창거리를 사오는 길에 왠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해지곤 했었습니다. 골목 앞에서 골목 저쪽 당신의 옛집이 있는 부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역력한 반가움의 빛을 저는 어둠 속에서도 잘 분간해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동네 지하 다방에서 우리는 차를 마시고 그리고 위스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았으므로 몹시 부끄러워했으며 당신이 제게 전화하겠다고 했을 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당신은 또 제게 물으셨지요. 그날 당신이 찾는 집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었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쪽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무슨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묻는 일에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에 비밀을 간직하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어린 시절 살던 집이 그때 그 골목에서 제일 막다른 집이었는데 그 위로 길이 트이고 새로 집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노라고 당신은 말했습니다. 정말로 동네가 많이 변했군. 중학생 때 이 집을 떠났는데 산 위로도 또 마을이 하나 생겼으니 못 찾을 밖에 혼잣말처럼 하였지요. 그 후 당신은 보름간이나 제게 전화를 주지 않으셨어요. 저녁마다 창거리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났지만 저는 잠깐 머물러 살필 뿐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비운 그 사이라도 당신이 전화를 걸면 안 되겠기에 말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전화 옆에 붙어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목욕을 할 때면 물소리가 크지 않게
숨을 죽였습니다. 청소를 할 때나 빨래를 널기 위해 베란다에 나가 섰을 때일지라도 전화벨 소리가 잘 들리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간혹 전화가 불통인가 수화기를 들어 확인해 보기도 했지요. 전화는 불통이거나 한 것처럼 계속 울릴 줄을 몰랐으니까요. 저는 장이 서고 있는 시장거리로 가서 동동주를 마셨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와 집에 와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술이 올라 붉은 반점이 얼룩진 제 얼굴이 꼭 도깨비 같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동생과 제가 결혼 전에 읽던 서가에서 체면술이나 무슨 마술, 염력, 심령술 등의 책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을 전할 강한 주파수의 방법을 알고 싶어서지요. 그러기를 며칠여 만에 드디어 당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정말 추운 바람이 제 몸을 강타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며 한바탕 웃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웃음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의 행복, 그 찰나적인 행복, 어떤 불안의 요소도 있을 수 없는 첫 시작의 느낌. 커피숍은 사람들로 몹시 붐비었고 당신은 그곳 2인용 조그만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전부 비어있고 한적하고 그렇게 좋았다고 당신은 말했습니다. 당신을 몽상가라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을 세월이 흐른 뒤 찾아보는 그 행위도 보통 사람으로선 잊기 힘든 일이지요. 그날 우리는 플라타너스 가로수 밑을 걸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았다면 저녁 후 산보 나온 부부로 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신과 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불과 30번을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나는 일을 2달이고 석 달을 건너뛸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크나큰 차이지요. 오로지 그것이 중요하지요. 만나지 않아도 누군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저의 생활은 달라지며 매일매일 노력하게 됩니다. 손지갑을 챙겨들고 저녁에 시장에 나갈 때 행동 하나만 보더라도 예전과 다릅니다. 감자를 벗기는 일, 빨래를 넣는 일 하나에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 바로 그 떨림이 배어있는 그런 표정과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밖은 괴괴하고 간혹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방에서 나는 밭은 기침 소리도 들립니다. 늦가을의 바람은 예상 외로 차고 매워서 아까 저녁 무렵 빨래를 거두러 베란다에 섰을 때 헝겊에 엷은 얼음이 낀 듯 빨래들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을 얻게 되어 말할 수 없이 기쁘면서도 도대체 언제를 위해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인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꿈의 시간은 바로 언제인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지금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꿈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련만 아직도 어디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은 어린 시절 눈을 보면서 왠지 반가운 일이 이제 앞날에 올 것 같던 그 앞날이 아직도 온 것 같지 않으며 아직도 이제 앞날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쩐 일일까? 이런 의문을 당신에게 한번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 하고요. 그때 당신은 어차피 사는 일은 하나의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명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는 일은 하나의 준비 과정, 정말 그런가 봅니다. 어딘가로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시간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있는 힘껏 당신에게 달려갔고 당신 또한 저를 기꺼이 받아주셨지요.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당신은 저만큼 먼저 걸어가고 가로등 불빛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뒤를 멀리서 따라 밟아갈 때 그 형용할 수 없는 당신과 나의 고독감을 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한 그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에 와 있다는 확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긴 봄날 한쪽 무릎을 세우고 눈은 허공을 향한 채 앉아 계시던 바로 그처럼 당신과 저는 긴 날들을 앞서고 뒤를 밟으며 걸었던 것이에요. 그때 저만큼 멀어져 가는 당신의 그림자를 보며 저는 죽으리만큼 외로워하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은 얘기하셨지요. 참말만 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다는데 언제 거짓으로 살 시간이 있느냐고요. 당신의 그 말을 좋아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당신을 좋아하면서도 그럼에도 전해져 오는 허기, 어린 시절부터의 갈증이 고스란히 내 몸을 둘러쳐 헉헉거려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개 끼고 습지며 축축한 밤, 어딘가 밤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수로 느끼고 싶으면서도 왜인지 그 부분을 사양한 채 돌아서지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내력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 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아버지가 없어서일까요? 내가 나의 몫이 없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양보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데서 얻어진 상황 탓이 아닐까. 영애와 내가 크면서 어머니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무엇을 사달라는 말을 하면서 컸다면 나는 지금 그와 함께 카페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택시를 붙잡아 탑니다. 택시를 타고 차창으로 그 넓은 어두운 거리에 서 있는 당신을 보면 당신의 주위에 얇은 종이장 같은 것이 찢어져 날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서 있을 뿐인데 당신 주위에
어둠을 밀치고 흰 종이장들이 날리고 있는 영상을 봅니다. 그 모습은 몹시 애수어려 보이며 무엇인가 이뤄져 가고 있는 듯 제 눈에 비칩니다. 무엇을 잃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무엇을 찾기 위해 옛 집으로 오신 건가요? 밀려드는 나른한 피곤감과 함께 또 한 번의 만남을 치러냈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택시와 함께 당신을 뒤로하고 미끄러져 갑니다. 언제까지일까? 저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당신은 저의 이런 의중을 잘 간파한 듯 가혜 씨가 50이 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만나겠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리고 60, 70이 될 때까지 가끔 카페에서 만나 얘기하는 좋은 여자친구로 지내고 싶다고요. 그 말은 저의 마음을 살펴주는 뜻에서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50이 될 때까지 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를 상상할 수 없으면서도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50이라는 나이에 한정을 두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50 하고 구체적인 실체감이 들이닥치며 38선이 가로막히는 기분이었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스스로 반문하는 의미 속에는 1년, 2년, 아니 혹은 3년 하는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3년을 지난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이런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제게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을 한번 써보라 하신 것이지요. 어제 저녁 빨래에 끼었던 엷은 살얼음으로 보아 바깥 날씨가 성큼 차진 것 같습니다. 저의 가족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그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어떤 끈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것인지, 같은 시대, 같은 공간 안에 함께 혹은 엇갈려서 태어난 그 운명의 끈을 찾아보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 것인가? 어머니와 이제 화해를 한다고 해도 함께 산다는 것은 속박일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삶을 제가 사는 것이겠지요. 소멸해 가는 어머니를 담당하는 것이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억 속에 아무런 영상도 없이 오직 무인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게 갑자기 잡혀져 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군부를 지피며 밥상을 차리는 장면입니다. 소박한 나무상, 다갈색에 네모진 조그만 소반 위에 할머니는 아들의 수저를 놓고 콩자반, 무말랭이, 호박 오래기 등의 밑반찬을 놓으십니다. 할머니는 삼촌을 기다리느라고 피난을 가지 않으셨지요. 혹시 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함께 있으셨을 거예요. 이 영상이 참으로 조용히 다가와 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제 안에서 끌어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밥상을 차리는, 그리고 쌀이문을 여잡고 기다리는. 저는 삶의 열쇠를
찾은 기분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떨림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으로 할머니가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먹게끔 차려진 따뜻한 밥상에 대한 갈증과 이제 앞날에 다가올 기다림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그 영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 잃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왜 옛집에 찾아오셨나요? 혹시 당신도 저와 같이 그런 소망을 품고 지내온 것이라면 당신은 그런 사람을 이제 찾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이런 만남이 50까지라고요?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아니 3년까지는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제게 오히려 과분한 시간일 터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 글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더한 조바심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모래시계 속에 저를 가두고 싶지 않아요. 누구인가 제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끝까지 기다려 주었으면 하는 저의 소망의 마음을 이제 제 편에서 누군가에게 해주는 사람으로 자리 잡은 때문입니다. 저는 굳건하게 여기에 섭니다. 그것은 여자로서 서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할머니나 그 이전의 선조들이 전해준 마지막 인간의 조건으로서이기도 하지요. 당신이 만약 원하신다면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으세요.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찾는 집이 그곳인 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느냐고 물으셨지요.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살던 집 자리도 지금은 아파트가 세워져 우리도 그 중 한 호에 살고 있지요. 당신은 야구공을 던졌고 길을 지나던 제 이마에 땅 하고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학생으로 밤이면 동생과 동치미를 뜨러 다니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 중학생이던 당신이 뛰어와서 야구공을 주워가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금방 혹이 부풀어 오르는 이마를 싸쥐고 돌아서다가 뒤돌아보니 당신은 유유히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팠던 야구공의 기억 때문에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저는 당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고 자신 있게 그 집을 가리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한자도 더 쓸 수 없도록 피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저는 조금 눈을 붙여 한숨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들창을 열고 눈의 세계를 아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